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셋이 코빗에 대한 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왜 1,400억일까? 왜 샀고 왜 팔았을까?를 하고 하나 안 찍은 게 있어요. 안 찍은 게 뭐냐면은 코빗 재무제표를 안 봤어요. 저희가 재무제표는 뭔가 딜 이야기할 때는 살짝 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 혼자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코빗이. 그러면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보기 전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거래소니까 가상자산, 코인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텐데 내 돈이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 고객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가상자산 사야지 해놓고 그냥 코빗에 연결된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 그래서 크게 저희가 재무제표를 볼 건데 가상자산과 고객 예치금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자산총계는 지금 다 숫자는 24년 숫자예요. 코빗은 이제 아직 25년도 재무제표 공시가 안 돼서 24년도 숫자로 한번 보면 자산총액은 2,200억입니다. 제일 큰 숫자가 뭔지 봤더니 예치금이라고 한 1,300억 정도가 있어요. 즉 고객이 맡겨놓은 원화인 거고, 이게 이제 신한은행에 있는 돈일 겁니다. 가상자산과 투자 가상자산, 뭐 결국에는 가상자산이죠. 이 둘을 합쳐서 한 78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지금 2,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2,200억인데 고객에 맡긴 현금과 그리고 코빗이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가상자산을 합치면은 한 2,000억 정도, 거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 부채 사이드를 한번 보면 부채는 1,700억입니다. 예수금, 고객이 맡긴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산으로도 잡지만 부채로도 잡아요. 뭐 결국에는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금이 한 1,290억, 한 1,300억 정도 있습니다. 뭐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부채가 예수금이겠죠. 그래서 요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모습이고, 코빗 재무제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금과 예수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심플해요. 그냥 코빗에 연결된 신한은행에 고객이 맡긴 현금을 이제 예치금과 예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산부채 둘 다 재무제표에 집어넣는다는 거고, 가상자산 한번 볼게요. 코빗이 얼마나 많은 가상자산을 들고 있을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일단 가상자산 그리고 투자 가상자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는 73억 정도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작았어요. 뭐 주석을 보면 조금 더 구분돼 있어요. BTC, 비트코인으로는 15억. 그 다음에 숫자 보이는 건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으로는 26억 이렇게 이제 들고 있고, 쭉 이걸 다 더해보면 24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73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고, 투자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은 뭘까요? 결국에는 가상자산일 텐데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자 가상자산은 회사는 가상자산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자산에 대해 투자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과 투자 가상자산의 차이는, 가상자산은 그냥 정말 비트코인을 코빗이 들고 있는 거고, 투자 가상자산은 코빗이 비트코인을 그냥 코빗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표현을 치면은 가상자산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운영하여 얻는 수익. 결국에 내 거긴 한데 내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가상자산은 얼마일까요? 가상자산 73억이었어. 투자 가상자산은 얼마일까? 전혀 감이 없습니까? 710억입니다.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빗은 가상자산을 거의 한 800억어치 들고 있는데 90%, 710억 정도는 자기가 그냥 폴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제3자한테 위탁 운용을 맡기고 있는 거고, 나머지 10% 정도만 내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그래도 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요약된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780억이니까. 그래서 780억 정도의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가상자산의 구성을 보면 뭐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부분의 투자 가상자산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빗이 들고 있는 가상자산과 투자 가상자산이고,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잖아. 코빗이 73억 원어치 들고 있는 거잖아. 업비트는 얼마치 들고 있을까? 업비트는 도대체 본인 소유,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코인 말고 업비트가 그냥 본인 소유로 들고 있는 건 얼마일까요? 그래도 서당계 사멸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 분석 편집만 지금 5년 짜고 계시는데 3조 다운 2조 3천억. 뭐 2조 3천억이면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2조 2천억 많죠. 그때 점유율이 그때 엄청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점유율이 엄청 낮죠. 점유율 한번 볼까요? 점유율로 치면은 빗썸이랑 합하면 97%. 97%고 업비트만 68%니까 70%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업비트는 너무 크니까 2조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어. 두 번째 빗썸까지만 알아보자. 빗썸은 얼마치 들고 있을까? 8,000원. 8천억? 다운.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00원. 뭐 다운인데 맞췄다 치자. 965억.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죠. 그러게요. 엄청 많이 나네요. 네,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업비트랑 빗썸이랑 한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빗썸도 그냥 2조 2천억에 3분의 1 하면은 뭐 엄청 크잖아요. 7천억, 뭐 6천억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가상자산은 뭐냐면 코빗의 소유 가상자산,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빗썸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은 도대체 얼마치가 있을까?도 주석에 나와 있거든요. 코빗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코빗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그랬죠? 0.5%예요. 얼마치가 있을까요? 1조 9천억 원어치 있습니다. 코빗의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금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근데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예요. 저도 업비트는 감이 안 오네요. 진짜. 그러면 업비트는 얼마 있을까요? 근데 대충 100배 한다고 하면은 한 100조? 100조?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업비트가 70%잖아요. 시장 점유율. 근데 코빗이 0.5%란 말이야. 그러면은 100배 잡으면 업비트는 81조. 생각해보면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지 않아? 누군가는 지금 업비트에 81조나 되는 돈이,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있는 거잖아. 엄청 많아요. 빗썸은 고객 소유 가상자산 30조. 30조 왜? 근데 점유율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치. 리즈너블한 설명이야. 20조 정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객 소유는 시장 점유율과 뭐 얼추 비례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고객이 들고 있는 것도 주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고객 예치금은, 그러니까 결국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은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내게 아닌 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현금으로 받은 돈, 그리고 내가 가상자산으로 받은 돈. 이해되죠? 근데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고객 예치금이라고 해서 코빗의 재무제표에 올라가. 자산 부채. 근데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은 사실 본질은 내게 아닌 걸로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무제표에 안 올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가는 그냥 주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회계 처리가. 뭐 때문이냐면 이거는 좀 심오한데 회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냐를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계상 정의는 너무 어렵고 그냥 여기서는 통제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산이라는 게 뭐야? 내 거라는 게 뭐야? 내 거.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 사실 내 거니까 이거를 난 자산으로 이야기하는 걸 거 아니야? 회계에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그건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 자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 거잖아. 그럼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텐데 뭘까? 내가 팔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를 어려운 말로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냐. 즉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내 거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잖아. 이 통제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객 예치금은 통제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산이고, 고객 가상자산은 통제권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재무제표는 안 들어가고 한 주석공시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통제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고객 예치금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건가?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아니잖아.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 통제할 수 있어. 왜냐면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거래소는 운용을 할 수 있어요. 즉 현금을 내가 받아놨잖아. 그럼 꽤 큰 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1,000억 이상의 돈이 있는데 이거를 멍하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좀 적극적으로 운용해 볼 수 있어. 뭐 MMF에 가입한다든지 적금을 든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치금은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거고, 고객 가상자산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통제권이 없다라고 보고 이제 재무제표에는 안 들어가고 주석으로만 공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사실 더 이야기하면
엄격한 회계 기준을 들이대면 사실 둘 다 반박의 논리는 있어요. 야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사실 재무제표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이제 회계 관행상 즉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는 5대 거래소는 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코비 재무제표 잠깐 한번 봤고 조금 심오할 수도 있는데 통제권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냐 없냐 를 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